우선 사연을 쓰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것과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말인지도요. 저는 원래 결혼을 아주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중이었고 서로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던 사이이긴 했지만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하는 일이 있고 해서 구체적일 때를 잡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만나다가 나중에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무렵 친정아빠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에게는 쥐병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 한순간의 타격이 꽤 큰 영향을 끼쳤어요. 더군다나 아빠는 엄마랑 제가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아빠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고 본인 힘든 건 어떻게든 꾸역꾸역 참고 혼자 해결하려는 분이셨어요. 정작 엄마와 제 일에는 두 팔 걷고 나서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그런 아빠가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야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말수도 줄고 가끔은 방에 혼자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워낙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으니까요. 또 나이 들면 소화력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고 병원에 가는 걸로 아빠랑 신랑이 하던 도중 결국 아빠는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는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 옆에서 괜찮다며 위로했고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직감한 것 같아요. 아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병으로 다른 병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오래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 제 귀로 듣게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저는 아빠가 누워 계신 병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 아빠는 정말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늘 단단해 보이던 어깨가 작아졌고 제 손을 잡는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저를 보면 애써 웃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울상이야? 아빠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을 들으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빠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도통 눈물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아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잘 드시지는 못하지만 아빠가 좋아하셨던 간식이나 먹기 편한 음식을 사와서는 아빠를 살피고 힘들어하시는 엄마와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정말 큰 의지가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에서도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든든하게 기대도 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빠도 그런 남편을 좋게 보셨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저와 아빠만 남아있던 날이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지? 그럼 시간 끌 거 없이 쉬고 올려라. 아빠 살아있을 때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아빠의 빈자리가 마음에 쓰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중에 결혼해도 괜찮을 만큼 아빠는 끄떡 없을 거라고, 아빠는 오래 사실 거라고, 제가 결혼해도 아빠 손잡고 식장 들어가야 하니까 얼른 기운 차리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제 곁에 끝까지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만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빨리 식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거 보고 가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도 제 등을 쓸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고 양가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았기에 무리 없이 진행됐어요. 남편은 결혼을 빠르게 준비하는 제 입장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아빠 건강을 생각해서 예식도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는 꽤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 식 올리는 게 맞아. 당신 혼자 힘들게 두고 싶지 않아. 아버님이 걱정 안 하시게 내가 잘할게. 장모님도 내가 자주 챙길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엄마도 남편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빠 건강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드나들고 챙기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빠는 결혼식 날 정말 힘들게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원래는 제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어 하셨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서 계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과 같이 입장했고 아빠는 끝까지 혼주석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갈 때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터질 뻔했죠. 하지만 애써 울음을 꾹 참고 웃었습니다. 아빠께 끝까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뒤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아빠가 우리의 결혼식을 보시면서 안심하셨을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빠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죠. 진실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으니 마음 편히 가셨을 겁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좋아지는 날도 잠깐 있었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거의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마음과 몸은 따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해도 거의 무너져 내리셨어요. 하긴 그럴만도 하죠. 아빠와 긴 세월을
함께 하셨으니까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버텨온 사람을 눈앞에서 떠나보내는 엄마의 얼굴은 제가 태어나서 본 어떤 얼굴보다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아빠가 누워 계신 쪽만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안았을 때 엄마 몸이 너무 가벼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동안 저와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인사하고 절하고 울고 또 버텼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와 제 곁을 지키며 남편으로서 사회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제 슬픔을 함께 견뎌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와 저를 보며 누군가는 울어주고 누군가는 밥을 챙겨주고 누군가는 괜찮냐고 물어봐 줍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진짜 빈자리가 느껴져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끼고 정말 우리 곁을 떠났다고 실감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아빠가 앉아 계시던 자리, 아빠 신발, 아빠가 쓰시던 컵, 아빠 냄새가 남아있는 옷. 엄마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혼자 남으셨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완전히 기운을 잃으셨습니다. 예전에 엄마는 부지런한 사람이셨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리던 사람이셨죠. 그런데 아빠가 아프시고 나서부터 아빠에게 맞춰서 일상을 보내셨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모든 게 멈춰버린 사람처럼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에도 잘 받지 않으셨고 간혹 가다가 전화 받으셔도 귀찮다는 듯 힘없이 괜찮다고 간단히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 먹었다고 했지만 제가 찾아가 보면 냉장고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사람처럼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싶어 퇴근하고 나면 무조건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가고 엄마와 같이 밥을 먹고 집안 정리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 생활이 있었고 회사 일도 해야 했기에 매일 친정집에 가는 건 어려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일매일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나면 자주 친정집에 들렀고 엄마 식사를 챙겨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오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제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정말 마음이 많이 쓰이겠다고 장모님 혼자 많이 힘드실 텐데 정말 걱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도 자주 들여다보고 연락드린다고 했고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장모님은 약한 분이 아니고 충분히 이겨내실 분이라고 이야기해 줬고 저는 그 말만 들어도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시댁에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혼집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누이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신혼집 마련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는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고 능력도 있는 편이었어요. 다만 신우는 그에 비해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신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듯 했습니다. 집은 해와야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뭐 그런 거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신우는 대출을 왕창 끌어서 받으려고 했지만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부족한 금액을 메꾸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일로 시모가 남편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딸 결혼인데 신혼집도 제대로 못 해주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면서요. 시모는 남편에게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 시댁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어디 돈 나을 구멍은 없는지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듯 했어요. 남편도 며칠 동안 머리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한숨을 쉬었고 시모와 통화를 오래 하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를 잃은 친정엄마도 걱정이고 신우의 신혼집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남편도 신경 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안 좋고 마음 어려운 일이 연달아 터지는 건지 참 속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먼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글쎄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생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었죠. 하지만 신혼집에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이라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인 건 알지만 어른 모시고 사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제가 시모를 모시고 산다? 그 생각을 하니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싫은 걸 남편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신혼집에 장모님을 모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혼자 마음속으로만 고민하던 일이었고 차마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겠냐고. 제가 매일 걱정하는 것도 보기 힘들다고 하더니 우리 집이 아주 넓진 않아도 방 하나 정리하면 장모님 모실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신우의 신혼집 문제로 이미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자기 집 일도 복잡한 상황에서 제 엄마까지 생각해 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신우 문제로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남편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엄마를 걱정해주고 제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제 가족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배려가 아니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한 이유는 엄마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친정집에서 빼내기 위해서였고 그 빈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내민 따뜻한 말 뒤에 시모와 남편이 이미 계산을 끝내놓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튼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난 뒤 저는 엄마에게 우리와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다고. 아빠 생각나는 김에 혼자 있으면 계속 생각날 테고 그럼 더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때문에 주저하는 듯 했고 저는 서둘러 걱정할 것 없다고,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먼저 엄마 모시자고 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김서방이 그런 말을 했어? 고맙네. 제 말에 엄마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니 너희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둘이 신혼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셨고 괜히 저와 남편 사이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짐은 무슨 짐이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엄마는 짐이 아니라 자식인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냐고, 아빠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엄마를 더 이상 그 집에 외롭게 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며칠 동안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말했다지만 아무래도 남편 눈치가 보이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남편 역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조금 좁기는 하지만 지내실 방도 있고 또 저희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신우이 신혼집 문제로 자기 집도 정신없을 텐데 제 엄마까지 생각해 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말을 전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친정엄마를 위하는 척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진심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혹시라도 시모가 싫은 티를 낼까봐 미리 시모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집에 혼자 계시는 건 조금 그렇지? 네, 그래서 조만간 집으로 모시고 올 거예요. 너는 정말 시집 잘 왔다. 요즘 세상에 사위가 장모 모시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먼저 모시자고 말하고 네가 복이 많은 줄 알아. 말에 조금 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시모도 진심으로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끝은 본인 아들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엄마를 위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좋았을까요? 남편이 왜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시모가 왜 그토록 쉽게 허락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를 모실 준비로 바빴고 저희 집 작은 방을 정리해 나갔어요. 쓰지 않던 책상과 박스를 치우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침구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얇은 커튼도 달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편하지 않게 작은 조명도 사뒀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했으면 해서요. 아빠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밤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득 끝에 엄마는 결국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했고 드디어 엄마 짐을 옮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미리 연차를 써서 혼자 엄마를 모시고 와서 짐을 풀며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짐이 몇 개 빠진 걸 확인했고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다시 친정집에 가서 엄마 짐을 가져오게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이었고 가족의 시간이 많이 쌓여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아렸어요. 그래도 엄마를 위해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친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상자들이 쌓여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고 처음에는 엄마가 챙겨야 할 남은 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자에 붙은 메모가 이상하더군요. 엄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상자에 그렇게 적지 않으셨고 언뜻 상자 속 물건을 살펴봤는데 엄마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낯익은 물건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물건이 아닌데 왜 낯이 익냐고요? 다름 아닌 시모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는 분명 시댁에서 본 적이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시모가 서 있었거든요. 시모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고, 옆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시모 짐을 하나씩 집 안으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시모가 저를 보며 아주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왔니?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기는 이삿짐 풀고 있지. 그러니까요. 제 친정집에 왜 이삿짐을 풀고 계시는 거죠? 어이없다는 듯 시모에게 묻자 시모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숨을 내쉬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들한테 못 들었냐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남편한테 들어야 할 이야기가 뭐지? 불길한 예감에 저는 뭐 들은 거 없다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물었고,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기로 했다. 네? 아니, 왜요?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모시고 살잖니. 그럼 이 집은 빈집이 되는 거고 꽁으로 두기 아까우니까 나라도 살려고 들어온 거지. 네? 아니, 그걸 왜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남편도 허락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그러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여긴 저희 친정엄마 집이고 저랑 저희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마냥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서 다시 이 집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무턱대고 짐 싸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가족끼리 그런 허락을 뭐하러 받니? 내가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로 뭐라고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너도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저더러 자신이 친정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했어요. 글쎄, 우리 아들이 장모님 모시고 사니까 그 조건으로 본인은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면 된다고 하셨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시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시고 살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네 엄마 계속 모시고 살고 이 빈집은 자신이 이용하게 두라고 했어요. 그게 서로 공평하지 않겠냐고. 네 엄마는 너희가 모셔서 편하게 지내시는 반면 본인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 일을 남편도 알고 있다는 말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모시자고 했던 남편의 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던 말, 장모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겠냐던 말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모는 계속해서 본인 할 말을 해댔습니다. 그냥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 너는 혼자인 너희 엄마 모셔서 좋고 나는 사는 집 팔아서 네 신혼집 마련할 돈 보태줘서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안 그래도 사는 집 팔고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잘 됐지? 서로 좋은 거 아니냐는 시모의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거라니. 누가 좋다는 걸까요? 아빠를 잃고 겨우 버티고 있는 엄마를 집에서 빼내고 그 집에 시모가 들어와 살고 시댁집은 팔아서 시누이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계획.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그게 뭐가 좋냐고,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엄마 집이라고,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구시면 어쩌냐고, 아무리 남편하고 상의된 일이라고 해도
집주인인 엄마가 모르시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시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 이제 사부인께 말씀드리면 되겠네.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이래? 네 엄마 모시게 해준 게 쉬운 줄 아니? 내가 반대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아? 아들이 장모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 너희 친정도 뭔가는 해야지. 집 하나 비워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아까워해?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모시게 해주는 거로 생색내면서 엄마를 모시는 대가로 엄마 집을 시댁에 내줘야 한다니.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엄마를 모시자고 했던 이유가 제 마음을 헤아려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빼내기 위한 말이었고 그 빈자리에 시모를 드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몇 번 만에 전화를 받았고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대강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게 맞냐고 묻자 전화기 너머 남편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어. 어쨌거나 다 알게 됐으니까 진정하고 들어. 내가 설명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진정하라니요? 저는 감정을 겨우 억누르면서 이걸 어떻게 진정하고 듣냐고, 상황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진정하고 들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지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장모님 우리 집에 오시면 그 집 비잖아. 빈집으로 두면 관리도 어렵고 엄마가 들어가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알겠지만 동생 신혼집 일로 지금 우리 집 많이 힘들잖아. 나도 장모님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는데 당신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나는 당신이 좋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조금 서운하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상황 앞에서 도리어 뻔뻔하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이럴 계획으로 우리 엄마를 모시자고 말한 게 참 실망스러웠어요. 엄마를 모시자고 한 그 따뜻한 말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친정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을 봤습니다. 따뜻한 말과 눈빛 뒤에 이기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들 아시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남편이 제 엄마를 생각해 준 줄 알았고 시모가 우리 친정을 이해해 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뒤 혼자 남은 엄마를 보며 걱정한 게 아니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본 겁니다. 그 집을 어떻게 비워낼지, 어떻게 차지할지, 어떻게 자기들 문제를 해결할지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어졌고 시모가 가져온 짐박스들 사이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통화를 끊었습니다. 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앉아 계시던 소파, 엄마가 매일 물을 주던 화분, 식탁에 아직도 놓여있던 아빠 컵, 현관 옆에 걸려있는 아빠 외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엄마는 그 흔적 하나하나를 쉽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컵 하나, 외투 하나, 슬리퍼 하나까지도 아빠가 아직 집안의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서 차마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에 시모는 자기 이불과 그릇, 옷상자를 들고 들어와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아빠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엄마의 슬픔도 아빠의 빈자리도
이 집에 쌓인 세월도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시모는 제가 통화를 끊자마자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했어요. 네 엄마는 너희 집으로 가면 되고 본인은 여기 들어오면 되고 우리 집 팔아서 딸 신혼집에 보태면 되고 서로서로 얼마나 좋고 깔끔하냐고요. 깔끔하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니까 시모랑 남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했고 시모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딸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 그만 아니냐고. 혼자 살기 힘든 사람을 우리가 그걸 받아주는 건데 빈집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받아준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남편과 시모가 허락하고 받아주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마 집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 굴었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엄마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쫓아내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엄마 집을 자기들 문제 해결용으로 계산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엄마 옆에 앉았고 최대한 차분하게 친정집에서 본 일을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집이니 숨길 수 없었고 알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대충 상황을 예상한 듯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 엄마한테 심하게 굴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게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올라왔습니다. 제 심정은 안중에도 없고 조금의 이해도 없이 남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가 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부터 꺼냈어요. 처음부터 시모랑 그럴 작정으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냐고요. 남편은 잠깐 침묵했고 그 침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습니다. 제 표정에 모든 심경이 다 담겨있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모시는 거고 그 집 비니까 엄마가 좀 들어가 계시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빈집으로 두면 뭐해?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 좀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 말에 제가 어이없어서 피식 웃자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는 얼굴로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랑 같이 살아서 안 외롭고 우리 엄마는 살 곳 생기고 동생 신혼집 문제도 해결되고 솔직히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차갑게 웃으며 그럼 우리 엄마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냐고 묻자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더러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장모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한테는 부담인데 그 정도는 당신 쪽에서도 양보해야지 않겠냐고 했어요. 시모가 말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실망했고 그 다음에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결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엄마를 모시자는 말로 엄마를 친정집에서 빼내고 그 빈집에 시모를 들이고 기존 시댁집은 팔아서 신우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던 계획. 그걸 들키고도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엄마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계셨고요. 아마 저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네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야 하나요? 아빠를 잃고 혼자가 된 것도 엄마 잘못이 아니고 사위와 사돈이 자기 집을 노린 것도 엄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고 이제부터는 제가 정리한다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 집 명의라 남편도 시모도 아무 권리가 없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 친정 근처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곳이니까요.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 간직하고 싶었지만 엄마와 저를 생각하니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산 집이라 처분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 집에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 수 없으니 처분하는 게 맞았어요. 엄마도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집을 지키는 방법이 꼭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새 공간을 마련하는 것. 남편과 시모가 다시는 손댈 수 없게 정리하는 것. 그게 진짜로 엄마와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그 집에 자기 짐을 풀었고 커튼이 어둡다느니 주방이 불편하다느니 방 구조를 바꿔야겠다느니 자기 집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고 시모는 친정집에 잠깐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얻어드릴 거라고. 시누이 결혼도 가족 일이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고 그냥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대충 둘러대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았고 그냥 짧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그러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엄마 집에 있던 엄마 물건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얼른 가져가라고 난리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어디 그렇게 주인 행세 실컷 해보라고. 나중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보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온 부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시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마님처럼요. 시모는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집 보러 오신 분들이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굳더니 집을 보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집을 보냐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집이기는요. 바로 이 집이죠. 저희 엄마 집 매물로 내놨어요. 뭐? 제 말에 시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본인이 여기서 사는데 이 집을 왜 파냐고 했고 저는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 집은 엄마 집이고 엄마랑 제가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가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왔다고.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난리쳤고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집을 봐도 되는 건지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살짝 웃으며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죄송하다고 집 명의는 저희 엄마 거고 시모는 곧 나갈 뿐이니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시라고 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주춤거리다가 중개인과 함께 집을 둘러봤고
시모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방해하려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직 짐도 다 정리 안 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집 안 판다고요. 살펴보지 말고 얼른 나가요. 하지만 중개인은 제게 확인하듯 물었고 저는 등기부등본과 엄마의 위임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을 팔 권리는 저와 엄마에게 있고 시모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봐요. 조금 뒤 남편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을 왜 팔아? 왜? 뭐 문제 있어? 우리 엄마 집 나랑 엄마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네 엄마가 살 곳이 없어지니까 이러는 거냐고 하자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말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라고? 당신은 언제 나한테 미리 말하고 이 집에 어머님을 들였니? 아이, 그만 좀 해.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그냥 이 집은 엄마가 살게 두면 안 돼? 남편은 다 이야기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를 모시면서 이 집이 비건 말건 그건 우리 엄마와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너와 네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고, 사돈 모시게 해준다는데 집 하나 쓰는 것도 못하게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쳤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는 거로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아니, 막말로 엄마랑 우리가 같이 살 뿐이지 모시는 건 제가 다 해요. 어머님은 도와주시는 거 하나도 없으시면서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친정엄마 모시게 해주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알겠다고. 생색낼 걸 생색내야지. 어디서 마음대로 우리 친정집을 차지하려고 드냐고. 시댁집 팔아서 신혼집 보태주려고 인심 쓰는 척 위하는 척 우리 엄마 모시게 한 거 아니냐고. 애초에 내가 먼저 말 꺼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한 말이고 나는 우리 엄마 안 모셔도 내가 친정집이랑 신혼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도 괜찮았다고. 되지도 않은 위선 좀 그만 떨라고 하자 시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한 척 했지만 사실은 엄마 집이 목적이었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집에 엄마가 빠뜨린 짐 가지러 간 날 어머니 짐이 먼저 풀려 있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남편은 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걸까? 웃기지 마. 내가 아니라 남의 집 차지하려고 한 당신들이 일을 크게 만든 거야.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시모는 친정집에서 짐을 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버텼어요. 자기는 갈 데가 없다고 했고 이미 시댁집을 내놓고 처분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난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시모의 짐을 전부 시댁 주소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설득하려 했어요. 시누이 신혼집 문제가 정말 급하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난처하다고, 원래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 신혼집은 당신 가족끼리 해결해. 우리 엄마 집은 당신 가족 문제 해결용이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결국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많이 우셨습니다. 아빠와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조금씩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집이 남편과 시모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엄마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엄마는 새 집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매달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시모 말만 듣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장모님을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슬픔을 이용했고 제 믿음을 이용한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계속 저를 욕했어요. 며느리가 독하다고 했고 시댁을 망하게 했다고 했고 신우이 결혼을 망치려 든다고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갔고 남편은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반반 마련한 신혼집 처분하고 이혼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는 시모를 떠안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며 울곤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 아침을 드시고 산책도 나가고 가끔은 전처럼 웃으시며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도 하십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가정을 잃은 게 아니라 지킨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며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집은 사라졌지만 엄마와 저를 지킨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